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연내 답방이 무산된 데 대한 아쉬움과 내년 서울 답방 의지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 역시 새해에는 다시 만나기를 기원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김 위원장의 친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친서가 신년사보다 앞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국회에 출석합니다. 여야는 특히 조 수석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이 청와대가 KTN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했고 서울신문 사장 교체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재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 한파가 이어지겠고 오후부터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는 A4 용지 2장 분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외교 관례상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지는 않고 의역해서 알린다며 언론에 전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서울 답방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올해 안에 못 간 게 아쉽다. 내년에는 꼭 가겠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더 이상 구체적으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범위 내에서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국무위원장을 뜻하는 금색 표식이 찍힌 표지 안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로 시작하는 편지가 담겨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 앞으로 A4 용지 2장 분량의 친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서를 통해 2018년을 마감하는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내년에도 남북의 두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가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평양에서 약속한 연내 서울 답방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서울에 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번영과 비핵화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문 대통령과 내년에도 자주 만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뜻이 매우 반갑다며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우리 민족이 전쟁 위험에서 벗어나 돌려 세울 수 없는 화해와 신뢰의 관계가 됐음을 전해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우리의 마음은 결코 변함없다며 내년에 있을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청와대는 외교 관례상 친서 내용을 그대로 공개할 수 없어 그 내용을 의역해 언론에 밝혔다며 조만간 문 대통령 역시 김 위원장에게 답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신년사 발표를 앞두고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자 신년사만 기다리고 있던 해외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올해 한반도 문제 주요 고비 때마다 친서 외교가 빛을 발했던 만큼 일단은 긍정적인 해석이 많았고 무엇보다 북미 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계속해서 정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신들은 일제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미 CNN 방송은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이례적인 친서를 보냈다면서 내년 한국 방문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미 비핵화 회담이 교착 상태에 있고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친서라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특히 이번 친서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미국인 방북 허용 검토와 펜스 부통령의 북한 인권 연설 취소 등 미국의 유화 제스처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반응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북미 관계 교착 시마다 김 위원장의 친서 외교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만큼 친서에 북미 대화 의지도 담겼을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북미 핵협상을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AP통신과 블룸버그 등은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를 불과 이틀 앞두고 친서가 전달된 점을 언급하고 신년사의 방향을 예고한 측면이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워싱턴 외교가에선 김 위원장이 밝힌 비핵화 기조가 신년사에서 어떤 구체적 메시지로 발표될지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
취임 이후 줄곧 야권의 공세를 받아왔던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해서 야당 공격수들 앞에 직접 서게 됩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 운영위가 소집됐는데 거기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나가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벼르고 별렀던 조 수석이 나오는 만큼 총공세에 나설 태세입니다. 보도에 정연욱 기자입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현안 보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합니다.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전해철 수석 이후 12년 만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김 수사관이 청와대 재직 당시 작성한 각종 보고서가 개인적 일탈인지 아니면 윗선까지 보고된 조직적 사찰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임 실장과 조 수석이 공식 라인을 통해 첩보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등 여권 인사의 비위를 보고해 인사보복을 당했다는 김 수사관 주장의 사실 여부, 환경부가 이전 정부 인사들을 배제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국당은 특히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한 조국 수석의 공세를 집중하기로 하고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 의원들을 운영위에 대거 투입했습니다. 청와대 관련 의혹 전반을 다루겠다며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출석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자녀의 수상한 주택 거래까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회의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박주민, 박범계 의원을 교체 투입하는 등 야당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운영위원회를 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와대 흠집 내기용, 정치 공세용 청문회를 하려는 것입니까?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특히 김태우 수사관과 자유한국당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오늘 민간인 사찰 의혹 때문에 국회 운영위까지 소집이 됐는데 청와대와 관련한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이 청와대가 KTN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했고 이 문건이 기재부 차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재부는 문건은 작성했지만 차관에게 보고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7월까지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 일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신재민 씨. 올 초 서울에 있는 차관 집무실에서 우연히 문건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외 주의, 차관 보고라고 시작하는 문건에 KTNG 사장 선임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신 씨는 청와대가 KTN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를 내렸고 그 뒤 이 문건이 기재부 차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대 주주인 기업은행으로 하여금 KTNG의 주주총회에서 현 사장의 연임을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를 내도록 했고요. KTNG 사장 교체는 신 씨 말처럼 문건 내용이 실행됐지만 외국인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신 씨는 이 문건을 언론에 제보한 게 자신이었으며 제보 뒤 문건 유출자를 찾으려고 청와대가 감찰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2일 뒤에 청와대가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지시한 건 중에서 KTNG 사장 교체권은 잘 안 됐지만 서울신문 사장 교체권은 잘 해야 된다. 서울신문은 지난 5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고광원 전 한겨레신문 대표이사를 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기재부는 KTNG 문건 작성 사실은 인정했지만 신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참고 자료였고 차관에게 보고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교체를 반영을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현황 파악을 해야죠. 담당과에서 동향 파악 차원에서요. 청와대가 문건 유출자를 찾기 위해 감찰을 벌였다는 주장과 관련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문건의 언론 유출 경위를 정당하게 감찰했으며 유출자를 찾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지하 봉제 작업장에서 불이 나 한 명이 다쳤습니다. 또 충북 청주의 전통시장에서도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사건 사고 소식 종합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2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서울 성동구의 지상 5층짜리 건물 지하 봉제 작업장이 불이 나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봉제 작업장 대표 60대 유모 씨가 몸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 불이 지상으로 옮겨 붙으면서 대피하던 건물 주민 12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센 불길이 건물 출입구를 뚫고 나옵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 충청북도 청주시 복대동의 한 전통시장 상가 건물 점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49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점포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2시 10분쯤에는 울산항 주변 바다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던 소형 어선이 예인선에 끌려 옮겨지던 중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 승선원 3명 가운데 2명이 물에 빠졌지만 즉시 구조됐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정부가 오늘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유 시간을 포함하고 노사 약정 휴일 시간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개정 시행령이 통과되면 평균적으로 월 노동시간은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에 주유시간 8시간을 합해서 209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대법원과 노동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기준 시간이 월 209시간으로 통일됩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냈습니다.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무주택자인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 신혼희망타운 청약이 마감됐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자체가 첫 선을 보였던 만큼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부모 도움 없이 분양금을 감당 못한다는 금수저 논란,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남길 수 있다는 로또 논란까지 이 논란들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장치들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년 위례 신도시에 들어서는 신혼희망타운의 견본주택 현장. 열흘 동안 젊은 부부들과 어린 자녀를 둔 가족 등 약 2만 명의 방문객이 몰렸습니다. 집 내부는 수납 공간을 늘리고 층간소음을 줄여주는 기능성 마감재를 사용했습니다. 단지 구조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됩니다. 종합보육센터를 설치하였으며 학교와 단지가 바로 이어지는 통학길, 또 날씨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 등 여러 가지 특화 사업을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려면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는데 무주택자인 예비 신혼부부와 결혼 7년 이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첫 청약을 마친 위례의 경우 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주변 시세의 60% 정도로 책정된 분양가는 3, 4억 원가량. 부모 도움 없이는 마련하기 힘든 큰돈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집값의 70%를 최장 30년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금수저가 아니어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분양 가격은 부담은 되는데 다행히 이제 최소 금액만 이제 마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 이후에는 이제 70%는 대출을 받아야 돼가지고 시세 차익을 노린 로또 당첨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전매 제한은 최대 8년, 거주 의무 기간은 최대 5년이고 집을 되팔 때는 그 수익을 대출 기간에 일부 납입해야 합니다. 위례에 이어 다음 달엔 평택 고덕에서도 청약이 진행되는 등 정부는 앞으로 4년간 15만 호의 신혼희망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현재 치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치매 전조 증상을 보이는 인구가 60대 이상에서 5명 가운데 1명꼴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20년 뒤에는 국내 치매 환자 수가 200만 명에 이를 거라는 아주 심각한 예측까지 나와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게임을 합니다. 펭귄알의 색깔을 기억해 주사위를 던져 나온 색과 같은 색을 찾습니다. 여기 노란색 어디 있어요? 여기 중에. 60살 이상 인구의 20%는 건망증과 유사한 증상인 가벼운 인지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자주 가던 길을 잃기도 합니다.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로 진행할 수 있는 전 단계로 알려졌습니다. 60살이 넘은 노인 5명 중 1명꼴로 치매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깜빡깜빡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여기. 그래서 그렇게 될까 봐 항상 걱정인데요. 지난해 70만 명인 치매 환자는 6년 뒤면 100만 명을 넘어섭니다. 20년 뒤에는 치매 환자 200만 명 시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6년 전 예측보다 2년 앞당겨졌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 수명 연장으로 80살 이상 치매 환자가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80살이 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은 17배 증가하고 85살이 되면 35배 더 높아집니다. 정부는 치매 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 치매를 돕는 사업을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굉장히 장시간의 돌봄 문제라든지 치료나 돌봄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문제라든지 이게 가족들만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치매가 굉장히 장기간 앓는 병이기 때문에. 또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전문 병동을 늘리고 공공 후견 사업 등으로 관리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노인들을 행사장에 모아놓고 물건을 파는 업체들이 많고 관련해서 분쟁도 끊이질 않았는데 최근에는 노인들을 상대로 한 방문 판매에서도 각종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1살 이모 할머니는 최근 보일러 설치를 하려다 큰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한전이 지원하는 250만 원으로 보일러를 설치하고 전기요금도 아낄 수 있다는 업체 말만 믿고 계약을 했는데 실제 보일러 설치비가 950만 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겁니다. 생각도 안 하고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랬으면 그걸 제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겠어요. 해당 업체는 계약 당시부터 설치 절차와 비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확히 인지를 시키고 말씀을 올렸고 할 거면은 그 인감 투자 찍어주시면 제가 정확히 알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해서 한 거예요. 최근 3년 동안 전북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노인 방문 판매 피해 상담만 400건이 넘습니다. 방문 판매 피해를 줄이려면 계약 내용과 장단점을 충분히 따져보고 충동 구매는 자제해야 합니다. 판매자의 권유에 의해서 충동 계약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료나 체험용이라는 허위 광고에 주의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센터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내년부터 75살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집니다. 또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는 반드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김용균법 등 중요한 법안들이 다뤄진 국회 본회의를 무시하고 동남아 휴양지로 떠났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론의 눈총을 의식해서인지 일정을 중단하고 조기에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말고도 본회의 당일에 사전 신고나 허가 없이 무단 결석한 의원들이 여러 명 더 있었습니다. 황현택 기자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본회의 시간에 베트남 다낭행 항공기에 몸을 실었던 4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 외유 논란이 커지자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그제 오후에 곽상도, 장석춘, 신보라 의원은 어제 새벽에 남은 일정을 포기하고 조기 귀국했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와서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좀 비판 여론이 많은 것 같은데요. 본회의 당시 의원들의 출석 여부가 기록된 회의록. 다낭에 갔던 한국당 의원 4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이 본회의 불참을 미리 신고했고 국회의장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윤준호, 한국당 김진태, 박맹우, 주광덕, 윤한홍, 홍문표, 황영철,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 등 8명은 사전 신고나 허가 없이 불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말 그대로 무단 결석인데 해당 의원 측은 불가피했다고 말합니다. 계속 대기하다가 본회의가 지연이 되고 하면서 지역 일정을 맞출 수 없는 시간이 돼버리니까. 올 한 해 열린 본회의 37차례 가운데 10번 넘게 무단 결석한 의원은 대한애국당 조원진, 한국당 김광림, 홍문종, 김재원, 김세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모두 3선 이상 중진입니다. 국회법은 무단 결석이 있을 경우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징계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이 이유로 징계받은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경찰이 BMW의 차량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BMW 코리아 상무 등 임직원 5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이제 수사는 실무진들이 결함을 조직적으로 숨겼는지 또 알면서도 뒤늦게 리콜했는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BMW 코리아 실무진인 상무 1명과 직원 4명 등 임직원 5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습니다. 고소 고발로 이미 입건된 BMW 코리아 김효준 회장 등 고위 임원 외에 실무진을 추가로 입건한 겁니다. 경찰은 BMW 코리아와 하청업체 압수수색에서 차량 결함을 사전에 알았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실무진들을 소환해 결함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 알면서도 늑장 리콜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무진들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토부와 민간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18년 7월 20일에야 이재할 결함과 화재간 상관관계를 인지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미 15년 10월에 이재할 홀로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하였으며 BMW 측은 화재 원인이 확인된 후 바로 리콜했다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김효준 BMW 코리아 회장 등을 소환해 은폐나 늑장 대응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경찰 수사는 화재 원인 조사보다 더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지금 통계청이 발표하는 대로 말고 1인 가구 소득을 조사해서 기존 발표에 포함을 했더니 소득 분배 상황이 훨씬 심각해졌습니다. 돈벌이하는 사람은 나 혼자인데 나이까지 들다 보니 일자리 찾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얼마나 더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지 김수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신사 갖고 왔습니다. 홀로 추운 겨울을 버티는 팔순의 할아버지. 구청에서 주는 도시락 없인 삼시세끼를 해결하기 힘듭니다. 2년 전 다리를 다친 뒤론 소일거리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다리 다치고 나서는 일을 못하죠. 사시사철 부족하죠. 점심 식사가 지어오지 안 된다 그러면. 그래도 저한테는 큰 도움이 돼요. 올해 3분기 황할아버지처럼 혼자 사는 가구만 따로 떼 소득을 분석해봤더니 하위 20%에 속하는 계층의 한 달 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줄어 36만 6천 원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소득의 90% 가까이는 정부나 주변으로부터 도움받은 겁니다. 특히 세금 등을 빼고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이 계층에서 가장 크게 줄어 24만 원 정도, 하루에 8천 원 꼴입니다. 돈 벌 사람은 한 명뿐인데 고령화까지 심각하다 보니 일자리 사정이 나빠지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늘어 쓸 수 있는 돈이 하위 20%의 12배에 달합니다. 통계청이 내놓은 소득 분배 지표보다 훨씬 나쁜데 통계청은 과거와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인 이상 가구의 조사 결과만 공표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체 가구의 30%에 달하는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소득 분배는 더 악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로 취약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바닥 경기가 좋지 않음에 따라서 그 영향을 먼저 받게 된다. 통계청은 내년 말까지 소득 지표에 1인 가구를 포함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 2018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올해 마지막 해넘이를 대부분 지역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제주의 경우에는 구름 많은 날씨 보이면서 해넘이 보긴 좀 어렵겠습니다. 해가 지는 시각은 강릉 오후 5시 15분, 울산은 오후 5시 19분, 서울은 오후 5시 23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많이 춥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2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낮 기온은 다소 올라 0도에 오르겠는데요. 내일은 다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동안에 호남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쪽 지역에 많은 양의 눈이 쌓인 곳을 제외하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수도권과 강원, 영동, 영남을 중심으로는 건조 경보까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를 중심으로 만양의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밖의 대부분 지역은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영하 9.9도, 청주 영하 10도 보이고 있고요. 남부지방도 5도 아래의 기온으로 떨어진 곳이 많아 춥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원주 0도, 대전과 전주 2도, 광주 5도, 대구 6도, 강릉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달 들어 8명이 추위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서 모두 136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위가 절정에 달했던 28일은 충남 서산에서 50대 남성이 저체온증으로 숨지는 등 하루 동안에만 한랭질환자가 9명이나 발생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폭우로 50명 넘게 숨지는 대형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대피한 상태인데요. 산사태 위험마저 높다고 합니다. 송금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물에 빠질 듯 아슬아슬하게 기울어진 집 옆으로 쓸려내린 잔해가 널려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9일 열대성 저기압 오스만이 필리핀 섬 중앙을 통과하면서 주말 동안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56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실종자가 17명으로 집계돼 사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0시간 만에 많게는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곳곳에서는 산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중북부 78개 도시에 폭우 피해가 났습니다. 이 가운데 필리핀 북부 루손 섬에서만 16명이 숨지고 불어난 강물을 피해 주민 5만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산사태로 3살 남자아이를 포함한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50여 곳에서는 전기가 끊기고 폭풍 때문에 필리핀 곳곳에서 여객선 운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오스만은 열대 저기압으로 세력이 약해졌지만 필리핀 기상청은 산사태가 더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하노이에서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네, 올해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굵직한 뉴스들이 국내외 할 것 없이 쏟아졌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였는데요. 그걸 포함해서 올해 10대 국제 뉴스를 추려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I think our whol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is it's going to be a very much different situation than it has in the past. Stefan Löfven har prioriterat asylinvandring istället för välfärd. Så vi skulle göra om den prioriteringen och istället prioritera välfärden. Because what's going to end up happening is you're going to have a lot of individuals Donc ça serait bien qu'ils écoutent quand même les Français et qu'ils leur parlent. Et qu'à un moment ou à un autre, ils prennent des décisions pour qu'on puisse mieux vivre avec notre salaire. 불타오르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벌써 세 번째 가족들을 생이별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두 번은 미국 국경 구금소에서 과테말라 어린이 2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이었고요. 이번엔 한 예멘 엄마가 불치병에 걸린 2살 아들을 넉 달 동안이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입국이 불가능했기 때문인데 비난이 쏟아지자 결국 아이 엄마의 입국이 며칠 전에 예외적으로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나면서 아이와 엄마는 영원한 이별을 맞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입니다. 2살 배기 압둘라 하산의 장례식이 열린 한 이슬람 사원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압둘라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선천성 뇌질환을 앓던 압둘라는 지난 8월 미국 시민인 아버지와 함께 입국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예멘 국적인 어머니는 지난 19일 간신히 병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그동안 입국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생사를 오가는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사연이 알려지고 여론이 들끓자 미국 정부는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한 겁니다. Very close to seeing the unimaginable, which was having to be separated while their baby died. And we're very relieved that didn't happen. 하지만 모자의 상봉은 짧았습니다. 압둘라는 엄마 품에 안긴 지 불과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유족들은 삶의 빛과 같았던 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가슴 아팠다면서 사랑과 성원을 보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That we hope through his life, policy will be changed and families will be reunited. 2살, 짧은 생을 살다 간 압둘라와 어머니의 애틋한 상봉. 무슬림 인권단체들은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민주콩고에서 독립 이후 58년 만에 처음 민주적인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투표 과정에선 크고 작은 혼선이 빚어졌는데요. 후보가 유권자들의 발목을 잡는가 하면 투표 집계기 수백 대가 고장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지역은 폭력 사태로 얼룩졌습니다. 21명이 출마한 이번 대선은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누가 당선되든 현 조셉 카빌라 대통령의 바통을 이어받아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룰지가 관심거리입니다. 방글라데시 총선은 유혈 충돌로 얼룩졌습니다. 미 CNN 등은 현지 시간 30일 치러진 방글라데시 총선에서 여야 지지자들 간의 충돌로 15명 이상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초반 개표 결과 네 번째 집권에 도전하는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이번에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시나 총리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 노골적인 야당 탄압과 언론 통제로 비판받아왔습니다. 나무로 오르려던 코알라에게 한 여성이 생수를 건네며 다가갑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코알라 잘도 받아 마시는데요. 호주 원주민 말로 코알라는 물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뜻이라는데요. 낮 기온이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코알라도 물 없이 견디기 힘들었나 봅니다. 지금 세계는 이었습니다. 새 및 한파가 몰아닥친 요즘 홀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외로운 이웃이 적지 않은데요. 그분들을 위해 23년 동안 매일같이 무료 급식을 이어가는 곳이 있어서 화명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공원에 모여드는 어르신들. 차례차례 줄을 서서 받은 건 따뜻한 국물에만 국수 한 그릇이 전부지만 소중한 한 끼 식사입니다. 점심 여기서 먹고 또 시간 보내기 위해서 윷놀이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칼바람이 부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식사를 맛있게 드시고 그렇게 하니까 좋아요. 나오니까 행복하니까 나오는 거고 또 어울리니까 좋은 거고. 청주중앙공원에서는 인근 주민과 어르신들에게 휴일을 제외한 1년 내내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벌써 23년째 매일같이 이웃과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앙공원에 많은 이제 어르신들, 또 그 당시에 또 노숙자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10여 년 전부터는 청주시의 지원을 더해 하루 200여 명, 한 해 4만 명 이상이 점심을 해결하고 이제는 주말에도
각종 봉사단체가 무료급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을 담아 전하는 따뜻한 온정으로 이웃과 함께 새 및 찬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4년) 전 시신 탈취 사건까지 벌어졌던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원의 장례를 경찰이 허위 공문을 보내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노조가 장례를 치르지 못하도록 경찰이 나선 건데 삼성 측의 돈까지 받았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 5월 조합원 염호석 씨가 노조 탄압에 반발해 목숨을 끊었습니다. 노조장으로 치러달라는 유언에 따라 노조는 한 의료원 장례식장에 염 씨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시신 안치 다음 날 한 통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KBS가 확보한 당시 112 신고 사건 처리표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원들에게 감금돼 의료원 밖으로 못 나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즉시 장례식장에 경력을 투입해 노조원들을 제압했습니다. 그 사이 시신은 염 씨의 고향인 부산으로 빼돌려졌고 노조장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에 경찰의 사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산경찰서 정복과장 A씨가 염 씨의 부친인 지인 이모 씨에게 거짓 신고를 시킨 겁니다. 부산으로 옮겨진 시신은 바로 화장됐는데 여기에도 경찰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염 씨 사망 사건을 담당한 강릉경찰서에 수사상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내 사망 신고서인 검시 필증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위한 게 아니었고 화장장 접수에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보낸 공문이 허위 공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 측의 사주를 받고 노조원 몰래 신속히 화장할 수 있게 도와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삼성 돈 1,000만 원을 나눠받은 A씨와 부하 직원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노조 탄압 의혹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삼성이 노조장을 막기 위해 경찰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새해 해돋이를 보려고 산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강추위 속에 산행을 안전하게 즐기려면 체온을 유지하는 복장과 안전장비를 갖추고 해가 지기 전에 하산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하얀 눈이 내려앉은 아름다운 설산. 올해 마지막 휴일을 맞아 설산을 찾은 등산객들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맑은 공기와 눈부신 경치를 즐기다 보면 눈이 쌓인 산길에서 자칫 주의력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하얀 세상이 너무 좋아서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좀 미끄럽고 이런 거에 많이 신경을 쓰지 못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서운 눈보라와 비탈진 빙판길도 조심해야 합니다. 산에 오르다 급격한 날씨 변화 탓에 가까스로 구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등산 도중 일어난 안전사고는 1,080건으로 이 가운데 겨울철 사고가 17%를 차지합니다.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복장과 전문 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온이나 방풍우류들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이젠과 등산용 스틱을 활용하면 안전하게 산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가 빨리 지는 겨울에는 오후 3시를 전후해 하산을 서둘러야 하고 미끄러운 암벽은 피해야 합니다. 산에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에 대비해 초콜릿과 같은 열량이 높은 간식을 준비하고 단독 산행보다는 2-3명이 함께 산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서해안 일대에 내린 눈이 그대로 쌓여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해맞이 산행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남미 최대 도시 브라질 상파울루 도심에서는 수천 명이 마약을 흡입하고 취해 있는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약의 땅으로 불리는 이곳은 대규모 소탕 작전에도 사라지지 않고 인근 한인 사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특파원이 마약 소굴을 잠입 취재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도심 차로를 가득 메운 사람들. 힘없는 눈빛에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손에 파이프를 들고 무언가를 연신 피웁니다. 코카인 제조 과정의 부산물로 만든 크라키라는 마약입니다. 폐로 흡입돼 빠른 환각을 일으키고 뇌에는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저걸 안에다가 집어넣고 여기에 이제 크라키를 피는 거예요. 크라키. 네. 거리 이름도 크라키를 따 이른바 크라콜란지아, 마약의 땅으로 불립니다. 크라키 한 덩어리가
우리 돈 300원에서 500원 정도에 거래됩니다. E depois ganham o dinheiro. O que você faz? 현재 이곳 크라콜란지에 머물고 있는 마약 중독자는 2천여 명, 한때 6천여 명에서 줄어든 수치입니다.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아프리카, 앙골라까지 67개 나라에서 중독자들이 마약을 찾아 몰려듭니다. 한국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일 시신이 발견될 정도로 치안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서로 이제 이해가 안 맞으면 바로 뭐 아무도 모르게 지도자도 모르게 그냥. 1년 전 상파울루시는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중독자들은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Porque os trens chegavam e paravam nessa região. Os ônibus chegavam e paravam nessa região. 인근 상파울루의 최대 문화공간은 마약 중독자들 때문에 접근이 어려워 애물단지가 됐고 직선거리로 100m 정도 떨어진 한인 밀집 상가도 늘 범죄 위협에 노출돼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미투 운동. 하지만 유독 일본에서는 이를 대하는 사회 분위기가 차갑습니다. 용기를 내서 피해를 공개했지만 오히려 비판의 직면에 도망치듯 일본을 떠나야 했던 한 일본 여성이 한국에 와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승철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망생이었던 이토 시오리 씨. 상담을 하기 위해 유명 저널리스트를 만났다가 성폭행 당한 사실을 지난해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거짓말쟁이, 매춘부 등 입에 담기 힘든 비난이 인터넷상에 쏟아졌습니다. 협박 편지까지 날아오는 상황에서 이토 씨는 결국 생활터전을 영국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피해자이지만 쫓겨나야 했던 그녀의 사연은 일본의 숨겨진 부끄러움이라는 제목으로 BBC에서 다큐멘터리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미투 관련 활동을 이어가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일본의 피해자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自身がすごく勇気づけられてというかやっぱり一人じゃない 그런 그녀가 최근 한국 사회는 성폭력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가 드문 일본과는 달리 200곳 가까이 상담소가 있는 한국. 피해자를 대하는 방식도 일본과는 다릅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이 그때 그 당시엔 최선이었다는 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NHK는 이토 씨의 이야기를 전하며 일본 사회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2018년 마지막 출근길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미흡했던 일,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면 2019년도에는 모든 일 다 이루셔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징검다리 휴일의 영향으로 평소보다 한산한 구간이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상습 정체 구간인 방화대교 부근을 비롯하여 대부분 구간 수월한 모습이며 동부간선도로도 창동교 부근을 비롯하여 대부분 구간 아직은 큰 어려움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도심 안쪽 성동교 부근에서는 평소와 비슷한 모습으로 정체입니다. 동작대로 남태령곡에 이전부터 사당역 사거리 지날 때까지 지체와 서행이며 보시는 화면은 한강대교 남단에서 북단 건너는 모습입니다. 도심 안쪽으로 밀렸다 풀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보신가갑 제야의종 타종식으로 보신가갑 교차로 4개의 방향 모두 전면 통제되며 시간은 오늘 밤 11시 30분부터 내일 새벽 0시 40분까지입니다. 강남 코엑스 광장에는 오늘 밤 11시 30분부터 내일 새벽 0시 15분까지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로 대규모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 도로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평창 올림픽으로 시작된 남북관계 변화가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열매 맺었습니다. 6.13 지방선거 민심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으로 쏠렸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불행한 죽음도 있었습니다. 12월엔 야당 대표들의 단식으로 선거제 개편에 물꼬가 튀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급변 중입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지지도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지율 추락의 요인은 분명합니다. 민생 정책의 성과가 부진한 게 가장 큽니다. 청와대는 흔들리는 민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 일한다고 자부하지만 국민은 체감하지 못합니다. 손에 잡히는 국정 성과가 절실합니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넘어서야 합니다. 나라 전체를 위한 정치라야 야당의 미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는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입장이 다른 이들을 배척하는 적대 정치는 국가 위기를 심화시킵니다. 갈등과 다툼을 협의와 대화로 푸는 게 민주정치입니다. 민주적 협치로 내정을 다져야 남북관계 개선도 가능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5당이 함께하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자주 열어야 합니다. 다른 목소리들을 경청하는 정치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김영균 법 처리와 선거제 개편은 협치의 시작입니다. 대통령이 설득하고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들입니다. 좋은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입니다. 돈이나 권력, 지위 같은 사회적 가치를 법과 제도에 따라 나누는 게 정치의 본질입니다. 희소한 사회적 가치를 배분할 때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권력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민심의 지지도 필수적입니다. 이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공약한 대통령 취임사와 일치합니다. 결국 국민은 문 대통령이 정치의 약속을 지키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협치의 희망이 샘솟는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연내 답방이 무산된 데 대한 아쉬움과 내년 서울 답방 의지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 역시 새해에는 다시 만나기를 기원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김 위원장의 친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친서가 신년사보다 앞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국회에 출석합니다. 여야는 특히 조 수석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이 청와대가 KTN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했고 서울신문 사장 교체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재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날씨 보이며 해넘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는 구름이 많이 지나면서 해가 지는 걸 보긴 좀 어렵겠는데요. 오늘 해넘이 시각은 강릉 오후 5시 15분, 포항 오후 5시 18분, 서울은 오후 5시 23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많이 춥습니다. 서울의 기온은 영하 10.5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한파특보가 여전히 내려진 곳이 많은데요. 한낮 기온은 많이 올라서 0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일 또다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화요일인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지만 내일 낮에는 호남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서쪽 지역에 많은 양의 눈이 쌓인 곳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곳이 많은데요. 특히나 수도권과 강원 영동, 영남을 중심으로는 건조 경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제주를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밖의 지역 고기압의 영향으로 쾌청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14.3도, 청주 영하 10.3도, 대구 영하 8.1도 등으로 대부분 10도 안팎으로 무척 추운 날씨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으로 올라서겠는데요. 원주 0도, 춘천 1도, 대전과 전주 2도, 광주 5도, 대구 6도, 강릉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뉴스광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